시간에는 3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4페이지 넘어가서 건저당을 보겠습니다. 여기 매년 나오는 거예요. 건저당. 우리 앞으로 이제 글을 읽을 때 책을 보다 보면 건자 들어가는 걸 많이 볼 거야. 건저당, 건질, 건담, 뭐 건보정 이래가지고 건자가 들어가면 항상 지금 현재를 말한다, 미래를 말한다. 미래, 장래를 말합니다. 장래에 다가올 사실은 건으로 표현합니다. 건. 한문도 학생들 똑똑해요. 보면 건이라면 알아듣고. 딴 데 가서 막 설명을 합니다. 열매는 뭐죠? 현실이고, 뿌리, 씨앗 이런 것들은 뭐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의미가 그렇다고. 씨앗을 심는다, 뿌리를 심는다 하는 것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지금 현재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열매는 뭡니까? 현재 수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열리고, 뿌리를 삼아야, 뿌리를 심어야 나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건자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고? 장래야, 장래. 그러니까 건저당은 무슨 말인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미리 앞당겨서 뭘 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 의미라니까, 의미 자체가. 구조를 봅니다. 주로 보면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가 됩니다. 갑이 얼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근데 납품하는 사람은 걱정이 뭐지? 납품 대금을 못 받을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납품을 하기 전에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갑에게 미안하지만 오늘 1년간 납품할 대금 중에서 1억까지 좀 담보를 해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좋다. 그래서 1월 1일 날 2억짜리 땅에다가 뭘 한다고? 담보를 설정한다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납품 대금이 얼마가 밀리게 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언제 돼봐야 할까? 12월 31일이 돼봐야 그동안에 납품한 대금 중에서 얼마나 받고 얼마나 못 받았는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언제 확정될 채권을 1년 이후에 확정될 채권을 1년 앞당겨서 지금 저당을 설정하고 있죠. 그런 저당권을 뭐란다? 건저당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야 미래야? 미래에 확정될 채권을 미리 앞당겨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배운 대로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은 종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이 있어도 좋고, 지금 현재는 채권이 없지만 미래에 확정될 채권을 미리 앞당겨서 설정을 해도 관계없다 이랬죠. 장래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납품이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3월 1일쯤 돼가지고 2달치 납품 대금을 다 갚아줘 버렸어. 돈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어디 돈 받을 것이 없어. 일반 저당권은 부종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채권이 0이 됐어. 주가 죽으면 채권이 주죠. 주가 주면 종도 뭡니까? 그냥 죽어요. 근데 건저당은 부종성이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결산을 했는데 1억 2천으로 확정이 됐다. 1억 2천. 그럼 이때 요 1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요 1억을 채권 재고액이다라고 하고, 이 채권 재고액은 다른 말로 하면 담보 한도액이에요. 담보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억까지는 뭘 해주겠다? 담보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담보되는 데까지는 뭘 받아간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건저당을 설정할 때 보면 1억을 빌렸다. 그러면 건저당의 채권 재고액은 1억을 적는다. 한 1억 3천 적는다. 1억 3천 정도 적는 것이 3천만 원 한 30% 높게 잡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자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걸 다 담보할 목적으로 건저당을 설정할 때는 항상 채권 재고액을 담보의 한도액을 원금보다는 높게 잡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1억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럼 요 1억 2천이 확정이 됐다면 여기에 붙어 있는 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누가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말 하면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하고 물상 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인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직접 납품을 받은 사람이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붙어있는 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갚아야 될까?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돼. 1억 2천 전액을 변제해야 건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고. 그 다음 물상보증인은 뭐지? 동생이 납품을 받고 형님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형은 채무자인 동생을 위해서 얼마까지 담보를 했습니까? 담보의 한도가 지금 1억이잖아. 물상보증인은 1억까지 담보하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담보하기로 한 대까지만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채무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최고의 한도까지만 변제를 하면 자기 땅에 붙어있는 건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는 무슨 말이냐면 건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를 통해, 매매를 통해 샀단 말이지. 산 사람도 채무자도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붙어있는 저당권 등기에 얼마까지 1억까지 담보하겠다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살 때도 1억까지 담보하겠다는 생각을 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1억까지만 담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억까지만 변제를 하면 붙어있는 건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누가 얼마를 갚을 것인가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갚아주면 저당권이 풀릴 거예요. 그건 안 갚죠? 안 갚으면 채권자 어떻게 할까? 납품을 한 사람은 채권자 아니야. 납품을 받은 사람은 채무자고. 그럼 채권자 어떻게 할까? 개매를 넣겠죠? 개매를 넣고 개매를 넣는데 돈이 한 300만 원 들었어. 이걸 우리가 실행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인지대 이런 게 들겠죠.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 개매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갱락을 받고 갱락 대금이 2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1억 2천을 가지고 배상 신청을 했을 때 1억까지는 뭐가 될까? 담보가 되니까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예요. 1억까지.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고요. 그런데 2천만 원은 담보 한도를 초과해버렸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이거는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받아간다? 일반 채권자로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받아간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면 그 우선 변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이제 일반 저당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담보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선 변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까 이제 일반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도 포함이 됐거든? 근데 이건 포함이 안 돼.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요 실행비용은 우선 변제보다 더 빨리 받아가는 걸 말한다. 최우선 변제를 인정합니다.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법원에서 배상을 할 때 저당권 실행비용을 300만 원 먼저 을에게 주고 남아있는 1억 9,700을 가지고 일반적인 배당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1억을 또 우선 변제를 받아가니까 건저당권자는 대체로 얼마? 1억 300만 원을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만큼 더 받아가는 거예요. 일반 저당권자보다. 그러니까 건저당이 일반 저당권보다는 훨씬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유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저당권의 거의 95%는 뭐예요? 일반 저당이다, 건저당이다. 거의 건저당을 설정하지 일반 저당 설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유리한 거예요. 지연배상. 지연배상도 일반 저당권 아까 몇 년치입니까? 1년치가 담보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채권 제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액을 다 담보해 줍니다. 이것도 저당권자한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지연배상도. 그래서 건저당을 많이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저당 설정 과정을 보면 이것도 뭘 해야 될까? 건저당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건저당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 그 말은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 그냥 저당권 하지 않고 뭐라고? 건자를 딱 써주라고. 건저당 이렇게 밝혀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을 해야 된다. 이 3가지가 꼭 해야 되는 필수적 등기사항이고 기간이라든지 확정 시기 이런 건 안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되면 건저당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확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건저당이 이제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된다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건저당이라는 것은 집으로 치자면 대문이 활짝 열린 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납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채권액이 올라가고 변제를 하면 채권액이 내려가고 1년 동안 계속 납품을 하니까
채권액이 고정되어 있다, 들쭉날쭉한다. 이 정감 변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채권이 한두 개요, 여러 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납품해도 한 50번 이상 납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뭐다? 건저당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12월 확정 날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대문을 닫는 거예요. 대문 닫으면 대문 닫기 전에 납품한 대금 중에서 얼마까지? 1억까지는 담보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1억까지는.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밖에 있는 건 담보 안 되고 대문 안에 들어있는 채권 중에서도 얼마까지? 1억까지만 담보 돼. 그러니까 대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채권이 얼마? 1억 2천원 것으로 지금 밝혀졌죠. 하더라도 얼마까지? 대문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1억까지만 담보를 해야겠다. 2천만 원은 일반 채권자로 받아야지. 우선 면제권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확정이. 그리고 확정이 되면 건저당이 뭐로 바뀐다? 일반 저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저당 상태에서는 배당이 돼야 안 돼요. 상식적으로 배당이 될 수 없어. 대문을 열어놓고는 배당을 할 수 없다니까.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배당을 하면 이러겠죠. 상상을 해봐. 판사가 지금 현재 채권은 9천만 원 배당하려고 보니까 또 전화가 보러 와가지고 금방 납품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1,000만 원 더 올려주세요. 또 1억 했다가 또 1억 배당하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1,500만 원 갚았다 가네요. 이러면 또 얼마? 8,500 이렇게 내려가고. 그럼 판사가 배당을 한다 뭐 한다? 배당 뭐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 채권을 먼저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채권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확정을 딱 시켜가지고 더 이상 납품을 받아 안 받아? 납품을 안 받아야지. 그리고 설령 납품을 받았다 할지라도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납품 대금 우선 면제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버리면 납품하는 사람도 바보 아닌 다음에 납품 안 할 거 아니야. 소송 들어갔는데. 그지? 그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건저당 상태에서는 배당이 안 되니까 건저당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쑥날쑥 하는 저당권이고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된 저당권이거든. 그래서 확정이 되면 건저당이 일반 저당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야 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이 언제 될 거냐? 확정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지금처럼 결산기를 정할 때는 정한 결산기 확정될 수도 있고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거래가 끝났을 때 또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기를 정했다 할지라도 납품을 받아보니까 불량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7월 1일쯤 돼가지고 가입을 했다고. 불량품이 50%면 됐네. 납품 못 받겠다. 이게 중간에 또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더 이상 납품 안 받으니까 이제 문 닫는단 말이죠. 대문 닫고 배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들어가도 확정이 되는데 요거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에 따라서 확정 시기가 달라져. 그래서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후순위라든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확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저당의 확정.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여기다 이제 나중에 더 볼 거예요. 또 불가분성 갖다 붙이고 막 이런 붙이면 돼요. 기본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묻는 말에 답을 잘 하시고 건저당에서의 피담보 채권은 고정되어 있다, 정감 변동한다. 정감 변동하고 채권이 한두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고 지금 현재의 채권을 담보한다, 장래의 채권을 담보한다.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죠. 그걸 조합해서 건저당의 개념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건저당이란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건저당의 개념이에요. 개념이 이제 오늘 하루 만에 잡히지는 않겠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의 한도까지 담보하기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을 말한다. 미리 설정한 거. 앞당겨서 저당을 설정했다. 그런 저당권을 건저당권이라 한다. 이렇게 책을 봅시다. 책은 보니까 개념이 조금 부실한데 개념 봅시다. 건저당이란 담보할 채권의 재고액만을 정하고 일정액을 정했죠. 지금 여기서 1억으로 정한 거 아니냐. 정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고정되어 있다. 들쑥날쑥한다.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한다. 그런데 불확정한 채권 이러면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이러면 더 좋겠죠. 그죠?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액 한도까지 담보하기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을 건저당이라 한다. 이러면 건저당의 개념이 확 잡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서 양가로 2번 특질 봅니다. 일반 저당권과 다른 점은 채권의 확정이 줄을 쳐. 채권의 확정이 장래에 보류된다는 것이다.
재건이 1월 1일 날 확정된다. 12월 31일 돼. 12월 31일 뒤에 확정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동안의 이번에서는 마지막 줄 그러므로 줄을 쳐 건재당에서의 피담보 재건은 고정되어 있다. 정관 변동한다. 정관 변동한다. 그리고 가로 속에 부종성 완화되어 있죠. 그것도 줄 쳐. 부종성 완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재건이 0이 되더라도 건재당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안의 이번에 셋째 줄에 뭐 재건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제3제에 양도되거나 이전되어도 건재당은 영향이 없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3월 1일 날 납품대금을 깨끗하게 다 갚아줘가지고 돈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재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간에 등기를 봅니다. 건재당 성립은 아까 말한 대로 요거죠. 건재당이 성립되기 위해서 뭐야? 건재당 설정에 계약을 맺고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등기해 보니까 1번 뭘 해야 된다? 쭉 가서 건재당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건재당이라는 취지를 밝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뭘 해야 된다? 채권 재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개 빠진 것이 뭐야? 채무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도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처럼 동그라미 3번은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처럼 뭐 존속기간, 결산기 이런 거는 꼭 뭐 등기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말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관계없고 그래서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세 가지. 건재당이라는 취지, 채권 재고액,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이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채권 재고액. 아까 여기서는 얼마로 정했습니까? 채권 재고액을 1억으로 정했죠. 그럼 그 재고액 의미는 담보의 한도액이다, 책임의 한도액이다. 책임 아니고 담보 안 했나? 적어놨네. 여기야. 담보의 한도액 적어놨고 뭐. 시험만 내면 틀리는 부분이 요거예요. 1억까지 담보를 하겠다는 뜻이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은 아니야. 담보의 한도액입니다. 담보의 한도액. 그래서 그 첫째 줄에 그런 말이 보이죠. 채권 재고액은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건재당 건자가 줄을 쳐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우선 변제권을 정하는 한도란 말이나 우선 변제가 된다는 말은 그까지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아닙니까? 담보 한도나 우선 변제 한도나 같은 말 아닙니까? 담보가 되는 데까지 우선 변제 되니까. 담보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담보의 한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건 다 담보가 되죠. 산입이 된 그거는 볼 필요 없고 그 넘어가서 위에서 셋째 줄, 넷째 줄에 보세요. 지연이자 보이죠? 이게 말을 갖다 이래서 다 저래서 다니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지연이자를 다른 말로 말한다? 지연배상.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 셋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지연이자는 다른 거예요. 이 지연배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1년치가 아니고 뭐랬죠? 전액이라 했죠? 전액. 지연이자는 채권 재고 한도 내에서 그 전액이 담보된다. 실행비용은 아까 담보가 돼야 안 돼요. 실행비용은 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이 안 되지만 최우선 변제를 한다 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이번에 실행비용은 채권 재고에 산입되지 않고 하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 받는 데 지장이 없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둘째 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줄을 칩니다. 그 채권액이 재고액을 넘은 경우에는 줄 치고 아까 얼마가 넘었습니까? 2천만 넘었죠? 그럼 누가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채무자 동그라미 치고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된다? 그 밑에 줄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줄 치고 재고액만 변제하는 것은 건재당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 줄을 쳐. 많이 줄 치면 안 좋다 했죠. 아까 적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적게 하려고. 적게 하면서 머리는 많이 돌리고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줄은 적게 치고 머리는 많이 돌리고 고리고리. 우리가 이제 제일 적게 본 게 뭐예요? 첫날 본 거 아니야. 첫날 그 표가 제일 적게 본 거예요. 그걸 기준해서 계속 머리를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동안 4번 내려서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의 경우는 줄 치고 요거는 얼마를 갚아야 된다. 재고액만을 변제하면 말소를 할 수 있다 했죠. 지금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채무자는 1억 2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1억 재고액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이 사람도 이것만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건저당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 내려서 건저당권의 확정. 동안에 일본의 기업,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줄치고. 그러면 언제? 지금처럼 12월 31일로 결산기를 정했다면 그 결산기에 확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내려서 니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까? 쭉 가서 마지막 줄 같은 머리.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또 뭐야? 확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넘어서 또 B번 넘어서 둘째 줄. 기본 계약이 해지가 되면 또 뭐야? 확정될 수 있겠죠. 납품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또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납품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렇게 해지를 할 수도 있죠. 그때 또 확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랬죠? 경매를 했죠. 그래서 법정 박스 밑, 판례 박스 밑에 경매 신청 줄치고. 누가 경매를 넣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 건저당권자가 줄치고 재무불이행 원리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밑에 줄 그때 건저당권은 확정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경매 신청 시죠? 경매를 신청하면 고바로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제3자의 경매 신청 줄치고 그리고는 언제 확정됩니까? 그 밑에 줄 건저당권이 소멸하는 매각대금 완납시 줄치고 완납시. 여기까지 본 거예요. 확정의 시기입니다. 경매가 들어갔는데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언제?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고 후순위잖아. 제3자가 경매를 넣으면 갱납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 까지 본 거예요, 지금. 확정 시기를 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동안 양가로 3번을 보세요. 파산은 지금 볼 필요 없고. 건저당권 확정의 효과에 되죠. 요걸 본 거예요. 확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제 건저당권이 뭐로 바뀌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고 그 뒤에는 일단 전환돼서 대문이 닫았죠? 대문 닫힌 뒤에는 나중에 경매가 취하가 되더라도 다시는 건저당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건저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줄, 건저당권의 확정으로 피담보 채권은 미확정 상태로 종료되고 줄을 쳐. 건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줄치고 전환된다, 여기까지 줄치고.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는 건저당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데 있죠? 나중에 경매가 취하돼서 건저당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책에 있는 걸 대충 다 본 거예요. 건저당이 중요합니다.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또 본수 가서 보시기로 하고,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계약법 기초를 조금 보다가 쉬도록 그렇게 합시다. 382페이지. 뭐 계약의 강의의 계약, 합의의 계약 때문에 시험하고 관계없는 걸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첫날 계약은 뭐다고 알고 있습니까?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는 뭐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그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가지가 필요하지? 청약,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뭐다? 계약이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계약이 뭐고 물어보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뭐더라? 매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하고, 두 사람의 약속이 일치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협의 계약입니다, 협의 계약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자유 원칙과 그 제한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안 봐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 약관 하는 말이 보이죠? 약관은 민법이 아니에요. 약관 규제법이라고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순환 때나 돼서 세 바퀴 때 돌 때 볼 거예요. 지금은 안 봐도 돼요. 약관은 그렇게 제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 넘어가면 계약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계약의 종류. 그 중에서 필요한 거 몇 가지 뽑아보면 양가로 1번 쌍무계약, 펜무계약 하는 말 보이죠? 그 중에서 그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쌍무. 우리가 쌍무계약은 많이 봤다. 갑가을이 3월 1일 날 토지 100번지를 1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 자, 계약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죠. 시간해가지고 청약과 승낙하고 있는데 또 그냥 약속이죠. 이래 버리니까 힘이 싹 빠진다. 약속이 약속. 약속을 해서 걔 엮였다 이런 뜻이죠. 쌍방이 약속을 통해서 엮인 관계를 말한다. 계약이다. 엮이면 풀기 힘들어. 그 엮인 거야. 그럼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엮이면 풀기 힘들다. 계약은 약속이니까 두 사람 다 약속을 했다 이 말이거든. 이제 팔기로 약속한 사람 이름이 뭐죠? 매도인. 사기로 약속한 사람은 매수인.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매매 계약이. 그럼 매도인은 무슨 약속했을까? 매도인은 이행 날짜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줄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고, 매수인은 무슨 약속했을까? 5일이 되면 대금 줄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약속이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조건 하에 일치가 되면 성립되는 것이 뭐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갑이 사세요 청약을 했고, 어디 사겠습니다 승낙을 해서 약속을 맺으면 두 사람 다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는 뭐가 발생한다?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건 자기한테는 뭐가 될까? 채무가 되겠죠, 그죠? 내가 약속한 건 내한테는 채무 아니야.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채무는 상대방한테는 뭐가 될까? 채권이 되겠죠. 나의 채무는 상대방한테는 또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 채무를 지고,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의 채권을 가지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채무를 지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계약명의가 쌍방 안에 뭐가 발생했다? 채권, 채무가 발생했는데 한쪽만 채무를 진다, 쌍방이 채무를 진다.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쌍무계약이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고 그 채무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행날짜 되면 주면 나도 주고 안 주면 나도 안 주고 대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채무를 지고 양 채무가 무슨 관계에 있다? 대가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쌍무계약. 대가성이 없으면 그건 쌍무가 아닙니다. 쌍방이 채무를 지고 반드시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동안 1번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지? 적어놓은 게 그렇잖아요. 다른 것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준다는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힘들지?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고 쌍방의 채무가 무슨 관계에 있다? 대가적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쌍무. 하다 안 되면 쌍무. 쌍무가 무슨 말이에요? 쌍방이 채무를 진다. 에다가 뭐만 추가시켜주면 돼? 대가적 의미라는 말만 한 개 딱 이어주면 되겠죠. 쌍방이 채무를 지고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을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반하여 펜무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닌 계약을 말한다. 당연한 거고.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및 줄함 쳐볼까?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을 말해야 되죠. 없는 애 동함치고. 그럼 바꿔볼까? 쌍무계약은 뭐예요, 그러면?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고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계약이 뭐예요? 쌍무계약이 내려면 되겠네. 그걸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쌍무계약을. 그러니까 1번의 쌍무계약은 개념 정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쌍방이 채무를 주고 양 채무가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것을 쌍무계약이라 하고 대가적 의미가 없으면 펜무계약이라 하고 그렇게. 그 다음 밑에 유상, 무상은 다 알겠죠? 매매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지. 땅을 받고 돈을 주니까. 정려는? 정려. 무상이죠. 받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임대차는? 유상이지. 물건을 빌리고 대가를 주니까. 사용대차는?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사용대차는 친구에게 자동차를 공짜로 하루 타기로 했다. 친구 자동차를 하루 빌리 타기로 했다니까. 사용이 안 주고. 그걸 뭐라는 대차? 사용대차. 무상이죠. 다시 복습합니다. 매매하고 임대차는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고 정려,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시험에 무상계약이 뭐고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걸 막 애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내려가서 낙성계약, 요물계약 돼 있죠. 낙성계약, 요물계약인데 이거는 시험에서 요물계약이 중요합니다. 요물계약이 389페이지 하고 있죠. 낙성, 요물 봅니다. 낙성. 낙성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잘 보면 돼. 낙, 성.
앞에 성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읽으면 어떻게 될까? 승낙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성. 승낙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줄여서 뭐란다? 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 매도인이 내 땅 100번지를 1억에 사시겠습니까? 청약을 했어. 매수인이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어. 승낙했어. 승낙을 해버리면 바로 계약이 체결돼.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란다?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낙성계약. 현금을,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을 줘야 계약이 체결된다. 돈 줄 필요 없다.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승낙만 있으면 바로 체결돼. 예 하는 순간 계약이 바로 체결된다니까. 그게 낙성계약이야. 낙성. 승낙만으로 체결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현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뭔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하면 말로서 체결하는 게 말만 하면 돼. 그래서 낙성 반대말은 뭐다? 요물입니다. 요물. 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기타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요물계약이에요. 이 요물계약은 네 가지가 있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임차 보증금 계약. 요 네 가지가 민법상 요물계약이고 요 네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매매, 정려, 교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현대, 계보 네 가지는 요물계약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 자, 이제 요물계약 한번 봅시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안 1번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승낙이 있으면 바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합의 이외에 현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과 같은 계약상 채무와 관련된 사실적 행위가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전행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에 한정되고 낙성계약, 나머지는 다 낙성계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행계약에는 요물계약 한 개밖에 없습니다. 현상광고. 그리고 비전행계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러니까 전체 계약에서는 현대, 계보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상광고를 이제 봅시다. 현상광고. 현상광고가 가장 대표적인 요물계약입니다. 쉬워요. 현상금 걸어놓고 광고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상을 놓고. 갑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요놈이 집을 나갔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주인 갑이 어떻게 했다고? 전봇대에다가 전단지를 붙인 거예요. 강아지 사진을 딱 붙여놓고 종류, 특징, 전화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뭘 적었다?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현상광고라. 현상금 얼마? 50만 원 걸었죠? 그러면 광고를 붙인 거예요. 이게 현상광고라. 그렇게 현상광고를 붙인 것 자체가 청약이에요. 찾아주면 50만 원 줄게. 청약한 거죠. 그런데 어리 길 가다가 강아지 사진을 보고 50만 원에 눈이 번쩍 띄네. 전화를 합니다.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될까 안 될까? 만약에 승낙만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뜻인데 승낙만으로 갑에게 50만 원 줘야 될 채무가 생긴다면 그건 말이 안 맞지. 불합리하지. 그래서 이때는 승낙만으로 족하지 않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갑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강아지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뭘 해야 된다고? 갑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게 요물이에요. 요물.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기타 급부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를 찾아가지고 인도해 줬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란다? 추가적 요건이 들어가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면 비로소 갑에게는 뭐가 생기는지 인도를 해주면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어리에게는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어리 강아지를 찾아주는 것은 계약 성립 조건이지 채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한쪽만 채무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폐무계약이고,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계약이 체결되니까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고, 그리고 어디 50만 원 돈을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야, 대가로 받는 거야? 찾아주면 대가로 받았으니까 공짜는 아니죠.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상의무는 폐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면서 요물계약으로서의 승계를 가진다. 이게 요물계약 뜻이에요. 요물계약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요물계약 반대말이 뭐라고? 낙선계약이야. 자, 요물계약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해보세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 4가지는 요물계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낙선계약입니다. 뭐로 뭐냐? 낙선이야. 이건 4가지를 딱 외우셔야 된다. 4가지는 요물, 나머지는 전부 낙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이런 거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자. 매매는 계속적 계약이야, 일시적 계약이야? 일시적 계약이죠. 숲에 가서 라면을 샀다. 그럼 숲 주인하고 내가 계약관계 계속 갑니까? 돈 주고 라면 받으면 그걸 끝이요. 주택을 한 채 샀다. 아파트 넘기받고 돈 줘버리면 그걸 끝이요. 두 사람의 관계에 계속할 필요 없죠.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속적 계약이죠. 3년 기한으로 집을 빌렸다. 그럼 집주인하고 빌린 사람이 3년간은 뭐야? 계속 가잖아, 지금 계약관계가. 전기, 수도, 가스 공급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그 계속적 계약이죠. 전기, 수도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돈 내고 계약, 돈 내고 계속. 그게 계속적 계약. 이게 이제 언제 쓰이냐면 계약을 끝날 때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합니다. 근데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한다. 거기서 이제 차이가 좀 있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쌍무계약하고 낙선계약, 요물계약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쌍무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대가적 의미가 있는 계약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없으면 그건 폐무야. 낙선은 무슨 말입니까? 낙선. 청약에 대응하여 성명만으로 체결되는 계약이지 뭔가를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말로만 체결하는 거야. 반대말이 뭐죠? 요물계약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기타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현상광고야. 강아지를 생각합니다. 강아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시고. 계약의 승리.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까지 보고 계약의 승리 좀 쉬었다 합시다.